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어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믿기 힘든 얘기가 나왔습니다. KBS가 집중 보도하며 존재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던 ADPI 보고서를 용역업체도 또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도 모두 폐기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현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과 확장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외국 전문기관인 ADPI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가 이 공항 입지 선정 의혹을 푸는 열쇠 가운데 하나인 만큼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KBS가 집중 보도하면서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던 ADPI 보고서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의 폐기는 제2공항 관련 의혹에 불을 더 지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현대판 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는 장기 실종자 문제를 연속 기획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25시에서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뉴스에서 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내년 총선과 주요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 도당위원장의 연속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규제 자유 특구라는 말을 자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나 정부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각종 규제를 풀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별 특화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 자유 특구위원회가 의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기차와 화장품, 블록체인 이 3개 사업을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지난달 정부 1차 협의 대상에서 전기차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는 7월 제주가 최종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를 공교육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죠. IB가 도입된 학교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박천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칠판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학생의 질문에 교사는 답을 주는 대신 직접 찾아볼 것을 유도합니다.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또 그걸 알아내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IB를 하면서 알아가는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저는 IB가 더 좋은 이유 같아요. 교육청은 오는 9월 읍면 지역 고등학교 한 곳을 IB 시범학교로 선정해 202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입식 대입에만 몰두하는 한국 공교육에 혁신까지 기대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입이라는 벽에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IB는 그런 벽을 깰 수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장밋빛 기대보다 세심한 준비를 조언합니다. IB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꾸준한 사고학습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고교에만 도입해서는 이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조사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한데 만약에 교사에게 다른 업무가 지나치게 주어질 경우에는 아마 실제로 교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교육청은 일부 초중학교에 이미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원하는 초중학교에는 IB를 지원하겠다는 입장. 오는 7월까지 제주도교육청이 IB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IB가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KBS가 단독으로 집중 보도했던 지금의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고 밝히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보안 규정에 따라서 폐기했다는데 오히려 과업 지시를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즉 ADPI가 맡아서 수행한 지금의 제주공항 확충 방안 용역 보고서를 폐기했다며 든 근거는 용역 과업 지시서의 보안 규정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보안 대책을 직접 봤습니다. 제5조 보안 대책 9항을 보면 과업 수행에서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의 책임으로 분쇄 파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퇴했을 때 과업지시서 보시면은 보안 규정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안대책 바로 앞 규정인 과업지시서 제4조, 보고와 성과품 제출 항목을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라항을 보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조사 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 사타 용역진이 폐기해도 되지만 국토부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업 지시를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ADPI 보고서엔 무려 1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성과품인 보고서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보관 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자체가 공중으로 그냥 분해된 건데 그 누구의 소관이고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과업지시서 제4조에선 용역진은 성과품을 모두 납품해야 하고 용역이 끝난 후라도 발주기관인 국토부에 보안 지시가 있을 때는 자비로 성과품을 보완해 추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자로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액은 약 6억 원으로 용역 기간은 계약 기간부터 16개월까지인데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 용역은 2공항 주변 지역에 지원할 기능과 시설, 주변 4.9제곱킬로미터 시가와 용지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주도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농어업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 국제대와 폴리텍대학, 서귀포 혁신도시 등을 특구로 지정하고 20개 전기차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 제작 판매 등 16개 사업을 관련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합쳐 1,2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제주시 아라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41살 문모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4살 김모 할머니가 숨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6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보조금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은 모두 53건에 156명으로 부정수급액 규모는 63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보조금 편취 범죄를 막기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와 사후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과 서귀포시 색달동 쓰레기 소각장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봉계동과 색달동 소각장에 15만 톤가량의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 등이 보관돼 있어 당초 올해 말까지던 운영 기한을 불가피하게 2에서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 보상 등의 안을 만들어 주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가 8월 8일부터 9일 동안 도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관악제의 경우 세계 17개 나라 4,2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라며 마에스트로 콘서트를 확대 운영하고 해녀와의 협동 공연이나 밖거리 음악회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대 국제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제주국제관악 콩쿠르도 같은 기간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장을 PD가 직접 밀착 취재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금바리와 함께 고급 어종에 속하는 북바리는 횟감으로 단연 인기가 높은데요.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북바리 완전 양식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이자 또 어류 양식 다변화에 물꼬를 텄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쫄깃한 식감이 미식가들을 사로잡습니다. 제주의 최고급 횟감으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이것. 온몸에 붉은 반점이 강렬한 바로 북바리입니다. 선홍빛을 띠는 북바리회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북바리는 아주 제주도에서 나는 최고의 고급 어종이죠. 잡히는 양이 다금바리의 몇십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생선이죠.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까? 제작진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전혀 다른 식감.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맛있는 북바리가 자연산이 아닌 양식 생선이라는 것. 김 대표는 양식 북바리의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산 다금바리 육질하고 이 지금 양식한 북바리의 육질을 비교한다 그러면 전혀 다금바리의 손색이 없을 뿐더러 이 양식 북바리의 질감이 너무 좋아요.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북바리 양식이 시작된 곳을 찾았습니다.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북바리 산업화를 지원했고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치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자연산 북바리에서 알을 채집하고 수정을 시킬 정자를 모읍니다. 다음엔 그 둘을 섞어 인공 수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 후 수조에서 양식에 들어갑니다. 생후 18일째 되는 북바리입니다. 이후엔 꾸준한 관리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3년 후면 결국 치어 생산이 가능한 북바리가 됩니다. 수정란에서 태어난 북바리가 어미로 자라 다시 치어를 생산해내는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광어는 1년이면 상품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1kg 이상 만들려면 한 2년 반에서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수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경쟁력이 광어만 못합니다. 오래 걸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있더라도 양어가에 전수를 못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 결국 해외로 시선을 돌린 연구소는 말레이시아에 종자를 수출해 현지에서 양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주에서 자란 북바리 치어를 제주보다 수온이 따뜻해 훨씬 빠른 시간에 자랄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키운 후 상품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홍콩에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화순리의 한 어가에서도 최근 북바리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1.5kg까지 자란 북바리 약 1만 마리 정도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수온입니다. 북바리가 잘 서식할 수 있는 섭씨 24도에 근접해 있습니다.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온수를 끌어와 활용함으로써 연료비를 크게 절약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종자 구입비와 수온 조절 시스템 시설을 도에서 지원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식조합 대표는 북발이 품질에는 자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돌돔하고 북발이를 같이 썰어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돌돔을 시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제 북발이를 그 다음 시식을 시켜주면 북발이 먹고 난 후에는 돌돔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가 좀 고가해서 이제 고가에 구입을 해야 하겠지만은 점점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게 되면 일반 서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행정에서나 다양한 쪽에서 마케팅하는 쪽에서 다양한 그 발전 방안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최고의 횟감 북발이가 과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사건, 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방치되고 있는 성인 장기 실종 문제에 대해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하 기자, 전국의 이 성인 장기 실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전국의 성인 장기 실종자는 9,200여 명, 또 도내에는 31명에 달합니다. 제주에선 1998년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아들의 사례도 있고요. 제가 만나본 장기 실종자 가족은 2015년 남동생을 잃어버린 누나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한 목욕탕에 발에다 준 뒤 동생의 행적이 끊기면서 미안한 마음이 크셨습니다. 이 장기 실종자 가족의 심정을 먼저 들어보시죠. 어디서 어떤 발견됐다 이러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만일에 저렇게라도 했으면 나는 뭐라도 하나 건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냥 실효력이 하나 있으면 나 곱게 진짜 무덤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가정의 달에 이 같은 가족의 사연을 전하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픈데요. 장기 실종 문제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이 장기 실종자 가족인 이규영 씨의 사연 때문이었는데요. 이 씨의 아버지는 2002년 집을 나간 뒤 16년 동안 장기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이 씨는 아버지가 2004년에 이미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에서 무용고 변사자로 처리돼 양지공원에 안치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했더니 이 국가수에 등록돼 있던 무연고 변사자 DNA와 일치한 겁니다. 이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가서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경찰 실종자 명단에서도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건 누구나 아는 건데 그 분실한 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저 그거 밝히고 싶어서. 경찰에서는 그럼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국민연금이 연체되자 2012년에 법원에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경찰은 2012년 실종자 프로파일링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이 씨 아버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전산 등록이 아예 안 됐거나 또는 이후 해지됐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씨는 2004년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엔 경찰이 이전 가출인 31명을 대상으로 관련성 여부를 수사했다고 했는데 이 씨는 조사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DNA를 지금 채취하고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인 이른바 실종 아동법이 2005년에 제정되기는 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경찰은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 등의 위치 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 또 가족 대상 DNA 채취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대상자의 실종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성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규영 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고 싶어도 경찰이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던 건데요. 이 경찰이 처음에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실종자와 가족의 DNA를 채취해 보관 중인 이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이 씨의 DNA를 보냈을 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에 보냈더니 국가수가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 유전자 정보 가운데 일치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이 국가수 유전자 정보도 10년이면 폐기가 되는데 다행히 이 씨 아버지의 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막힌 사연이네요. 근데 성인의 경우에 실종 수사나 수색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네, 경찰은 이 실종 성인에 대해선 경찰청 예규로 돼 있는 실종 아동과 이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수색과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실종심의위원회 등 자체 판단 과정을 거쳐서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영장을 신청해 위치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 초동 수사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고 또 수색 성과가 없다면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 반응 수사를 이어갑니다. 이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또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현행 체계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현행 체계에 한계가 있다면 뭐 이를 고쳐야 할 텐데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네, 바로 장기 실종 가족들은 이 현행 체계 강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하나는 2016년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입니다. 이 적용 대상에 성인과 노인까지 포함해 성인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자는 거고요. 네. 또 그리고 2017년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아예 새로운 실종자 수색 수사 법률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실종 성인의 경우 95% 이상이 단순 가출 신고이고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 문제 때문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장기 실종자 31명 가운데 동의를 얻은 가족 24명의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에 의뢰했습니다. 이 국가수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DNA 정보 가운데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원미상 변사자만 3,9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일정 기간 지나도 생활 반응이 없는 장기 실종자의 경우 가족의 DNA를 채취해서 무연고 사망자와 대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선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또 병이 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주 역시 해마다 유기동물 발생이 급속도로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7시 소돌이는 이 버림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수라고 합니다. 센터에 온 지는 막 4개월 됐고요. 청소부터 구조, 입양까지 24시간이 모자란 센터의 하루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강아지동에서 사료를 주고 청소도 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지만 매번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걸 알게 돼서 이 직종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소형견인데요. 대략 약 33마리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중형견인데요. 대략 70마리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견인데요. 약 170마리 정도 됩니다. 고양이동엔 60마리의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 되면 고양이들은 번식을 많이 합니다.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로 보지 않아 새끼 고양이나 아픈 고양이가 아닌 이상 입소는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김은숙 씨는 일손이 부족한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몇 년간 센터에 매일같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와서 이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뭐 지낼 수만 있다 하면 진짜 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센터가 좀 알려져서 많이 이렇게 찾아주고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조하고 오는 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민할 수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매일매일 구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20에서 30마리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몇 킬로? 5kg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일단은 새끼가 나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아이들도 많이 약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유기견, 유기묘가 갈수록 늘어 정말 안타까워요. 2015년엔 2,200마리가, 작년에는 8,00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상황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000마리가 입소했어요. 한 마리라도 더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아지 성격은 어떤지, 몇 개월 늦는지 등 꼼꼼히 쓰고 있답니다. 혹시나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는지도 게재하고요. 공고는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날 이제 공고 시작해가지고 열흘, 법적으로는 7일인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열흘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입양은 평일 수요일을 제외한 오후 2시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입양률도 증가했는데요. 불쌍해 죽겠어. 사실 데려갈 수 있으면 다 데려가고 싶은데 그게 형편상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2017년엔 900마리, 작년에는 1000마리가 주인을 만났답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선 서류 작성과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목줄이나 케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년에 10마리까지 분양 가능합니다. 분양받은 동물을 유기 파양 절대 안 되세요. 다시 돌려보내시거나 이러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분양 받으시는 거 있죠. 펫샵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같이 동의를 해서 데리러 오게 됐어요. 애완용 강아지는 입양 확률이 높지만 대형견이나 백구, 진돗개들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전 믹스견들이, 유기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품종견들은 유기가 돼도 분양률이 높은데요. 믹스견들은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까지 놀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오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인데요. 제 바람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유기되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뜨거운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연속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연 순서는 출연자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자로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위원장님께서 지난 10월에 직무대행에 임명하셨으니까 6개월 남짓 되셨고요. 뭐 예. 지난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정치 입문하신 지가 3년째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6년 총선 출마, 2018년 도지사 출마, 그리고 도당위원장 역할을 쭉 해오는 과정이
개혁과 실용의 제대로 된 중도 정치를 제주에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 도지사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지역구 한석, 우리 강충용 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한석, 한영진 의원 당선시켜 주신 그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최대 이슈 아무래도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출마 결심 좀 하셨는지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할 거고요.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그 과분하게 지지를 보내주셨던 지역 주민 유권자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제주 지역 총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원지사와의 이 관계 설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변수가 된다는 건 원희룡 지사가 뭐 선거에 개입한다 이건 아니고 원희룡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원희룡 지사의 당적 그 변동이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전 이해를 하는데요. 원희룡 지사 사실은 도지사로 끝마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게 많은 도민들의 평가고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원희룡 지사가 총선 전에 차기 다음의 정치 일정 때문이라도 당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와 평가 때문에 이제 원희룡 지사의 이제 거취가 이제 변수가 된다 보는 건데요. 원희룡 지사가 국회 4월 1일 날 자유와 공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체가 창립이 될 때 가서 보수 야당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의 실책 그 망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두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권력의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을 배반하고 촛불을 팔아먹는 집권 세력이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당내 합의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안유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신에 기초해서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혹은 개혁적 중도 보수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당연히 전 원희룡 지사가 우리 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을 만났어요. 저희 당에. 원희룡 지사하고 되게 가까이 오시는데 아까 그런 그림, 개혁적 중도 보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원희룡 지사 당연히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지금 KBS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5% 안팎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반등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당이 좀 오를 때 여론조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올 때마다 참 도민 여러분의 그 지지 평가 보면서 마음 무겁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요. 반등 전략 이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정치를 국민의당부터 해왔는데 툭하면 적폐, 툭하면 빨갱이, 툭하면 북한, 이념 대결, 진영 대결 지쳤지 않습니까? 도민들께서 진절이 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정세가 또 확산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과 실용의 강력한 중도 정치를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반등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그걸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가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이 그 두 지도자가 이 당을 합쳤기 때문에 대주주이기 때문에 손잡고 위기를 극복해라, 함께 나서라 그런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저희 당을 새롭게 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제주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내년 총선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제주 경제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근데 국회가 그동안 일을 못했다. 일 좀 하는 국회의원 좀 뽑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국회 좀 보내자. 저는 총선의 의미 도민들이 거기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주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 그리고 공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제주의 관광업 그리고
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침체를 입고 있는 자영업, 이런 제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가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16년 동안 국회 권력 독점했지만 성과 별로 없다. 이게 도민들의 주 평가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 이념 대결에 너무 그동안 소진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4.3 추념식에 와서까지도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약속하는 말씀 없었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법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4.3 특별법 지금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가장 큰 정치적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죠. 지난번 권은희 저희가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저희 도당이 시한을 마련하고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 심사 소위에 권은희 의원이 들어가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심사 소위를 했는데 정부 답변이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배보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만 하니 법안 심사가 앞으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설득해야 될 1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뭐 했습니까? 오영훈, 강창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분명한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의 4.3 특별법 통과에 비협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에는 진부한 사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 좀 전향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부터 이에 대한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23도를 웃돌며 따뜻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며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되는데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며 내일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낮은 11도로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 한낮은 24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구름 없이 맑겠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1.5m로 일겠고요. 내일부터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선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거나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가슴 한구석이 더 먹먹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장기 실종자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면서 또 한 번 부딪히는 슬픔과 절망은 바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실종의 특성상 제보의 중요성이 큰데요. 그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데요. 7시 오늘 제주는 재충전할 시간을 갖고 화요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